안녕, 나는 세계 각국의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UNDRR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재난에 대해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볼게. 친구들, 위험 요인이란 단어를 들어봤어? 위험 요인이란 우리가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위험 요인이라고 해. 이 그림에서 보면 산 위에 바위가 있고 이 바위가 아슬아슬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 바위가 떨어지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바위를 위험 요인이라 불러.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태풍이 우리 마을 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 이때 우리가 태풍에 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태풍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데 이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태풍을 위험 요인이라고 해. 한마디로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 요인이야. 그러면 위험 요인에는 태풍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위험 요인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과 인간에 의해 생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위험 요인에는 산사태, 지진,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등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위험 요인에는 환경오염, 교통사고, 일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이 있어. 그리고 이 위험 요인을 표시할 때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시가 있는데 과연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자연에 의한 위험 요인인지 인간에 의한 위험 요인인지 함께 맞춰볼까? 쓰나미, 지진, 산사태, 전염병, 눈사태, 화산 폭발, 허리케인 등이 자연적 위험 요인이야. 방사능은 인간에 의한 위험 요인이야. 그럼 홍수는 어떨까?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수로에 버린다든지 나무를 베어버려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홍수는 자연적 위험 요인도 될 수 있고 인간에 의한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위험 요인에 대해 봤는데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가 생기는 걸까? 예를 들어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꼭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바위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사람들이나 건물이 있어야 해. 그때 산 밑에 사는 사람이나 건물은 피해를 더 쉽게 입게 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을 취약성이라 해. 취약성이라는 것은 그림 속 바위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약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건데 이 말은 위험 요인에 더 쉽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 그림 속에서 만약 바위가 떨어진다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취약할까? 이 그림에선 할머니와 어린이는 엄마 아빠보다 빨리 대피할 수 없으니까 바위라는 위험 요인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림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 또 이 그림에선 가족 모두가 취약하기도 한데 이유가 뭘까? 산 밑에 사는 가족들은 시선이 바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래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이런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위험 상황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족 모두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모르는 가족들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는 가족보다 더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약성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위험 요인은 어떤지 다른 상황도 만나볼까?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지진에 대한 피해가 다르겠지? 그래서 당연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훨씬 안전한 거고
뇌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지진이라는 위험 요인에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은 취약성이 생기는 원인과 대상이 다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주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건물, 환경이 취약한지, 그 사람이나 건물, 환경이 왜 더 취약한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해. 그럼 재난은 뭘까? 재난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환경, 생계수단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라고 불러. 그림에서처럼 산 위에 있는 위험 요인이었던 바위가 떨어져 엄마 아빠가 죽고 집도 부서지게 된다고 해볼게. 이때 그 상황을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린아이는 보살펴줄 사람을 잃게 되고 집과 같은 생활터전도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 이처럼 재난은 우리에게 때론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 그럼 실제 어떤 경우가 재난이고 또 어떤 경우가 위험 요인인지 알아볼까? 2장의 사진을 보여줄게. 이 사진은 지진이라는 위험 요인이 발생한 사진이야. 왼쪽 사진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생명과 재산, 환경 피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다고 말해.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사막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재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발생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연현상과 재난을 구분해볼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마을의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 경우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건 수위가 높아졌을 뿐 피해가 아직 없으니까 위험 요인이야. 그럼 다음 문제 볼까?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닭 3만 마리를 땅에 묻었어. 그럼 이건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 경우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재난이야. 그럼 이 경우엔 어떨까? 태평양에 있는 한 무인도에 쓰나미가 덮쳤어. 이 경우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건 쓰나미가 덮쳤지만 무인도라 피해가 없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위험 요인이야. 하지만 만약 무인도지만 그날 사람이 있어서 피해가 생겼다면 그땐 재난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시골 할머니 마을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많은 집들과 논밭들이 침수되고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무너졌어. 그럼 이 경우는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번엔 재난이야. 왜냐면 마을 사람들의 집과 논밭, 다리가 무너져 큰 재산 피해와 생활터전의 피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 경우는 재난이라고 불러. 어때? 이제 재난과 위험 요인을 구별할 수 있겠지? 재난과 위험 요인은 쉽게 말해 자연 현상으로 끝나는지 피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해. 지금까지 위험 요인과 취약성, 재난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어떤 경우 위험 요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 우리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고 경감하느냐에 따라 위험 요인이 재난으로 바뀌거나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끝나버리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재난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먼저 예방이라는 방법이 있어.
예방이라는 것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산 위에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림처럼 바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 이게 예방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산 밑에 사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 바위가 떨어져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지? 이것도 예방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대비라는 방법도 있어.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질 경우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해. 예를 들면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 바위가 굴러떨어질 때 문자를 보낸다든지, 평소에 대비 훈련을 받는다든지, 비상 물품이나 구급 상자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들이 다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경감이라는 방법이 있어. 경감은 저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감이라고 하는데, 그림 속에서처럼 바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림막 같은 방지 펜스망을 미리 설치해 놓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 이 방법이 바로 경감이야.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면 어떤 경감을 할 수 있을까? 지진에 대비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갖춰 놓으면 어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경감법이라 할 수 있겠지? 이처럼 재난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험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이번엔 실제 위험 요인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실제 사례를 만나볼까? 지금 소개될 텔리 스미스는 10살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주위의 많은 것들에 흥미를 갖고 즐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서리 덕션에 있는 데인스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텔리 스미스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재빠른 대응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틸리와 가족들은 태국 푸켓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달리 틸리는 학교 수업을 통해 쓰나미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리학 수업 때 쓰나미에 대해 배웠는데 바닷물에서 생긴 거품은 맥주에서 볼 수 있는 거품과 똑같았어요. 부글부글 끓는 듯한 거품이었어요. 2주 전 지리 과목 선생님 앤드류 커니 씨는 쓰나미의 초기 경보 신호와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쓰나미를 처음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고지대로 피하고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도가 높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나미가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고 대응 없이 계속 걸어가고 계셨어요. 아빠는 제 말을 믿었고 언니 홀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언니는 함께 수영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엄마에게 난 돌아갈래요. 쓰나미가 올 거라니까요 라고 얘기했고, 엄마는 그래 그럼 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진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해변에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괜찮은지 보시려고 돌아오셨고, 바로 그때 파도가 해변가로 밀려왔어요. 쓰나미는 2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히는 등 아시아 전역에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푸켓 대부분 지역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지식으로 인해 틸리는 그녀가 있었던 해변가의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알려드렸고, 아빠는 경비원 분들에게 알리셨고, 경비원 분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물 안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텔리는 그날 1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진짜 영웅은 바로 지리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가족은 아마 모두 죽었을 거예요. 선생님께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교육의 힘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없이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며 이번 쓰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UNISDR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아주 효과적인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른들에게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텔리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생명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어린 학생이었을 때에는 쓰나미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쓰나미라는 존재와 그것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틸리의 경험이 그들의 재난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틸리는 UNISDR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틸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쓰나미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 생각이 나서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살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죄책감 같은 게 들어요. 다시 그곳에서 끝내지 못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틸리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때? 틸리 스미스 역시 학교에서 재난안전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난안전 예방 교육을 받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재난안전 예방 교육은 꼭 받아야 해. 자신감 가져.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줘. 이번엔 리스크랜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하고 모든 말을 출발칸에 놓은 뒤 순서를 결정해. 그리고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앞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이때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칸에 도착하면 보드판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을 큰 소리로 읽고 내용에 따라 게임을 하면 돼. 예를 들어 13번 칸에서 이웃 주민들이 너무 많은 나무를 베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적혀 있으면 주사위를 던진 사람은 출발 칸으로 말을 옮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질문 칸에 도착하면 다음 순서 사람이 카드를 뒤집어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큰 소리로 질문해줘. 예를 들어보면 질문 카드에 지진은 자연적 위험 요인인가요? 인간에 의한 위험 요인인가요? 라고 적혀 있다면 정답은 인간에 의해 피해가 커질 수는 있지만 자연적 위험 요인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만약 정답을 맞췄을 경우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 기회를 주고 맞추지 못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게임을 이어가면 되는데 사용한 카드는 맨 아래에 넣어줘야 해. 그리고 깜짝 칸에 도착하면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카드를 뒤집어 적혀있는 지시사항을 큰 소리로 읽어줘.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재난 예방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쓰레기 없는 강을 만드는 것이 홍수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면 돼. 마지막으로 이 리스크랜드 게임은 마지막 지점 65번 칸에 먼저 정확하게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데, 만약 현재 62번 칸이고 주사위 숫자 5가 나왔을 경우라면 목표 지점까지 3칸 앞으로 이동 후 남은 숫자 2만큼 뒤로 다시 이동해 63번 칸으로 가야 해. 알겠지? 마지막에는 남은 칸수보다 주사위 수가 많다면 그만큼 뒤로 다시 가는 거야. 어때? 쉽지? 이제부터 시작해봐. 그럼 이번엔 딩고 게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먼저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딩고 게임 종이 다 받았지?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재난 위험 경감과 관련된 단어를 한 칸에 한 개씩 적어서 칸을 채워줘. 칸이 다 채워지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적은 단어를 하나씩 큰 소리로 얘기하고,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한 줄이 완성되면 한 줄 빙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4줄 빙고가 완성되면 빙고라고 외치면 돼. 어때? 쉽지? 이제부터 시작해봐.